그날 아침 아내는 이상했습니다. 하긴 아내는 결혼하고 한 번도 아침을 챙겨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첫째와 둘째 출산 당일에도 제 아침을 챙겨주었어요. 그치만 그날은 유독 진수성찬이긴 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뭐가 이렇게 진수성찬이야? 그냥 뭐. 당신 너무 고생하니까요. 그날도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내의 말이었어요. 당신한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무슨 말이야? 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어? 용서?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내가 무슨 사고를 칠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검소했고 가정적이었고 애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질문을 듣고 나니 문득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요새 들어 아내가 책 모임에 참석한다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청순하게 다니던 여자가 부쩍 외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바람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그럴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 말이 걸리긴 했으나 환자를 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병원 확장 이사 건으로 동업하게 된 의사와 의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늘 있던 아내가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중학생인 두 아들은 시험 기간이라 학원에서 늦게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를 기다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가 정말 바람이 난 걸까? 에이, 그럴 일 없어.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지? 도대체 어디를 간 거지? 내 퇴근 시간에 집에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녁을 차려주던 여자였는데? 환자 보느라 고생했다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물으면서 목욕물을 항상 받아주던 여잔데 아내가 바람이 났다고?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 4시를 넘기자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안부 인사를 하는 척 처갓집에 전화를 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저 제 전화를 반가워하셨습니다. 외려 아내는 잘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어젯밤 늦게 들어온 아이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갔어. 아이들 시험 기간이기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친구 없는데요? 네 엄마가 왜 친구가 없어?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살던 아내는 저를 만나 결혼하고 이곳 지방에 정착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다 보니 서울 친구들하고는 점점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내성적인 성격에 이곳에서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했고 또 자기는 저와 아이들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 없어요. 그리고 저랑 동혁이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엄마가 여행 갈 분도 아니고요. 우리 시험 볼 때마다 간식도 더 잘 챙겨주시고 밤도 같이 세워주시는 분인데 엄마가 여행을 가다니요.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엄마 서울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니까? 니네는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들은 이상하다 싶은지 발걸음을 쉬이 떼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도 병원으로 출근했으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행방을 모른 채 하루가 지나가자 가까운 파출소에 갔습니다. 아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요. 이럴 여자가 아니거든요.
실종 신고 좀 하려고요. 아내분을 마지막으로 보신 건 언제시죠? 경찰은 서류를 넘기면서 사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아침이요. 근데 오늘까지 연락이 안 돼요. 성인이시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시죠. 집을 나가다니요. 그럴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상간남이랑 도주하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성인 실종은 거의 자발적인 게 많습니다. 혹시 최근에 아내분과 싸우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한 명은 참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며칠 더 연락이 안 되면 그때 다시 오셔서 접수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죠. 사고면 어쩌려고 이럽니까? 큰 사고 난 거면요. 큰 사고면 이미 저희 쪽에서 연락드렸을 겁니다. 저는 무력하게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은 아예 꺼져 있었고요. 아내의 지인에게 연락해 보려고 했으나 아이들 말대로 아내에게 지인은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어요. 아내의 흔적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뒤졌지만 이렇다 할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까지, 아니, 쓰레기 봉투에 있는 쓰레기들까지 뒤졌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불순한 상상이 들었습니다. 꽤 큰 금액이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더군요. 탐정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공권력이 도와주지 않으면 돈을 써서라도 아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자 빼박이네, 외도.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꾸미기 시작했고, 호텔 영수증이 나오고, 갑자기 사라진다? 외도지. 여자는 바람이 나잖아요? 남자보다 더 무서워요. 자식도 버리고 남자 따라가 버리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번에 병원 확장을 해서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더 쓸어 담아 성형외과 친구 의사들만큼 돈을 벌고 싶었어요. 병원 확장에만 신경 써도 부족할 판에 아내가 외도라니요. 바람난 아내를 둔 남자라니. 제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탐정에게 일정 금액을 건넸습니다. 아내의 행방과 외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어요. 중학생 두 아들은 지 엄마가 사라진 지 사흘이 넘어가는데 라면을 끓여 먹더군요. 다행인가 싶기도 하면서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이런 상황에서 라면 냄새를 맡으니 저도 배가 고파지더군요. 아내의 실종 이후 먹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라면에 젓가락을 대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데 라면이 먹혀요? 그럼 니네는 먹히냐? 라고 묻고 싶었지만 어른인 제가 참았습니다. 엄마 바람난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엄마가 무슨 바람이야? 엄마, 다른 남자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방에서 나오니까 엄마가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갔다니깐요? 근데 아니겠죠?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죠? 네 엄마 그럴 사람 아닌 거 니들이 더 알잖아. 라고 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엄마 어딨어요? 엄마 핸드폰도 꺼져 있고 너무 걱정돼요. 여행 갔다니까.
니들은 얼른 먹어. 시험 공부나 열심히 해. 라면 먹을 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두 아들들은 지 엄마가 그렇게 걱정된다고 말해놓고는 라면을 또 잘도 먹더군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나 싶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게 무슨 벼슬인지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더군요. 아내와 제가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친 게 잘못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니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 연락이 와 탐정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분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남자랑 있나요? 이 남자분 말이에요. 탐정이 어느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남자의 무릎에 매달려 사정하는 듯 보였어요. 이 남자가 아내의 상간남이고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해서 아내가 매달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남자 어제 구속됐습니다. 탐정이 말한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아내는 집 근처 찜질방에 있더군요. 아내를 찜질방에서 발견했을 때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을 흔들자 아내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119를 불러 병원으로 아내를 옮겼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보는데 탐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외도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이 남자가 말입니다. 최근에 주식 단톡방에서 사기친 인간이에요. 급등주 알려주겠다고 사람들 현혹해서 돈 뜯고 주식 세미나인가 뭔가 연다고 해서 또 그걸로 돈 벌고요. 아내분도 이 남자 말 듣고 주식 투자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직접 찍었는데요. 아내분이 이 남자한테 돈 다시 복구하는 방법 없냐고 울면서 사정하더군요. 그때 주신 레스토랑 영수증은 이 남자분하고 간 게 아니라 주식 세미나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간 거고요. 아내분 말고도 여자고 남자고 노인이고 청년이고 많이 당했습니다. 아내가 주식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5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한 여자였습니다. 저축이 최고인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때 가져다 주신 아내분 노트북 비밀번호를 제가 풀었거든요. 거기에 주식 매매일지가 적혀 있더군요. 고객님, 재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꽤 큰 돈이 들어갔던데. 아내분이 여기저기 담보 잡고 신용도 땡겨 쓰고 레버리지도 많이 일으켰던데요. 담보를 잡았다고요? 그게 얼마나 되던가요? 주식 손실만 9억이었습니다. 어떤 주식은 상폐당했고요. 의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고요. 환자분 탈수소견과 저혈당, 전해질 불균형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곡기를 끊으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환자분 깨어나시면 영양 보충은 물론이고요. 심리치료도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내의 몸 상태 따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내가 죽어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심리치료?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의대 6년 잠도 못 자고 공부했고 전문의 따는 과정까지 들어간 돈이 수억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기에 의대 학비는 모두 대출이었고 병원 개원할 때 들어간 비용 또한 모두 빚이었습니다. 앞으로 병원 학장에 들어갈 돈도
모두 빚이고요. 아내가 그제야 눈을 뜨더군요. 9억이 다야? 더 날린 돈 있어 없어? 아내는 정신이 몽롱한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9억이 다냐고 묻잖아. 9억이 다냐고. 9억이 다야? 더 있을 거예요. 10억은 안 될 거야. 9억 4천인가 그랬어요. 그 순간의 분노를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 모두를 강탈당한 느낌이었어요. 내 돈으로 네가 주식을 했다고? 그것도 담보 잡고 빚내서 주식을 했다고? 손실이 9억이고? 나 결혼할 때 병원 개원해준다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여자들마다 하고 너 인성, 성실성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거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내가 일어나 앉더군요. 그때 그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그랬어요? 뭐?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거 마냥 좋았던 거 아니야. 처음 본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저한테 자신의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아내를 버려두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날 퇴원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역겨웠습니다. 차라리 실종되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아내는 혼자 밥을 차려 먹더군요. 저에게 먹으라는 소리도 당연히 안 했고요. 지금 밥이 넘어가? 네가 빚을 낸 게 얼만데 밥이 넘어가? 아내는 대꾸하지 않더군요. 식탁에 있는 반찬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내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보다가 어느새 서늘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이혼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 걸던가. 너 미쳤냐? 나 병원에서 깨자마자 당신이 한 소리가 9억이냐고 묻는 거였죠? 나 괜찮냐고 물은 게 아니라.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죽으려고, 곡기를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죽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200이든 300이든 벌어오는 남자랑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맞벌이 해도 되지? 오히려 남편한테 존중받고 사랑받고 살았을 거야.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뭐해? 나 당신 눈치 보느라 시원하게 돈 쓴 적이 없어요. 평범한 남자 만났으면 나도 알콩달콩 잘 살았을 거라고.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사 남편을 둔 자신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내 돈으로 먹고 살겠다? 그럼 빚은 누가 갚고? 빚은 내가 갚을 거예요. 생활비도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쓸 거야. 월급쟁이 남편 둔 친구들이 부러웠다고요. 그 남편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내를 아끼더라고. 그러면 평범한 남자 만나서 다시 재혼해. 이혼하고. 말했잖아요. 나 이혼 안 한다고. 못해. 지금껏 내가 참아온 인생이 아까워서 안 해. 의사 와이프 포지션은 가져가겠다. 당신도 이혼남이라는 포지션 싫으면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번데기가 혀를 찰 만큼 뻔뻔했습니다. 집안을 당당히 활보하더군요.
제 밥은 안 차려줘도 애들 밥은 차려주더군요. 저 또한 아내가 차려준 밥 따위 먹기 싫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삶을 살더군요.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안을 돌보지 않으니 집은 어느새 엉망이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아내는 술이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맥주 한 잔도 안 마시던 아내가 말입니다. 개천용,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로 저를 부르더군요. 개천용, 이 열등감 덩어리야. 개천에서 났지 너? 개천에서 난 용? 아내가 미친 게 틀림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의사, 개천용. 의사인 당신이 왜 나 같은 평범한 여자에 끌렸나 생각해보니까 나도 열등감 덩어리거든. 열등감을 알아본 거지. 당신 성형외과 의사 친구들한테 열등감 있잖아. 아버지가 의사고 판사고 정치인인 친구들 볼 때 당신 열등감 많이 느꼈잖아. 아내가 부자여서 처갓집에서 개원해준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당신은 열등감 덩어리야. 너 미쳤냐? 개천용아, 나 당신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주식했어. 나는 당신 친구들 와이프처럼 병원 개원 못 해주니까. 우리 친정은 못 사니까. 나는 부동산 투자도 못 하니까. 이번에 주식 투자로 여기저기 돈 벌었다고 하길래 나도 돈 벌어서 당신한테 기쁨이 되고 싶었어. 나도 당당해지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거야. 당신은 개천용? 나는 개천용 안 해. 술 먹었으면 곱게 자라. 근데 개천용아, 나 빚 못 갚겠어.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오기 부려봤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그래서 파산을 하든 개인 회생을 하든 하려고. 개천용아, 이혼해줄게. 의사는 재혼도 초혼인 여자랑 가능하더라. 당신 열등감 커버해주는 그런 여자 맞나? 친정 든든한 여자. 당신 이번에 병원 확장하는데 도움 줄 여자. 그런 여자 맞나? 당신은 개천용이잖아. 누구 도움 없으면 평생 개천용일 거야. 나는 개천의 가재? 아내는 소파에 쓰러져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웅얼거리듯 말했어요. 개천용아, 나는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해. 잠 못 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증오스러웠어요. 그러다가도 밤낮으로 일하는 아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불쌍했어요. 불쌍한 제가 이혼하면 더 불쌍해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애들도 불쌍해질 것 같았고요. 병원 확장하려는 계획을 멈추고 오히려 병원을 축소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의 빚을 일부 갚았어요. 그것만으로 안 돼서 하급지로 집 평수도 줄여 이사를 갔습니다. 아이들 고액과외도 그만두고 영수 학원만 다니게 했고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 나 과외 못해서 너무 짜증이 나긴 하는데요. 엄마랑 같이 살아서 너무 좋아요. 작은 아들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아빠,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저희도 얼른 대학 가서 돈 벌게요. 아내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다시는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고 생활비와 모든 재정을 제게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미칠 것만 같습니다. 결국 끊었던 담배를 다시 태우게 됐고요. 아내가 어느 날 잠들기 전 그러더군요. 나는 당신이 나 버릴 줄 알았어. 고마워요. 나 안 버려줘서. 나 남은 인생 당신이랑 애들 위해서 살게. 당신이 나중에 치매가 걸려도 나 당신 절대 안 떠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지, 이게 결혼인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부관계라는 게 참으로 어렵지요. 희생과 용서가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디까지 배우자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이 남자분은 아마 앞으로도 몇 년을 빚 갚는 데 돈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남자분처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